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용자를 사로잡는 UX UI 실천 가이드 공부를 상반기에 했었고요. 또 연수님께서 이렇게 픽 해주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정한 제목은 오늘날 디자이너의 사회적 책임과 디자인 윤리예요. 굉장히 좀 무거운 제목이잖아요. 저도 뭐 디자인 윤리의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이 챕터를 발표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디자이너 분들과 함께 또 다른 영역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 디자인 윤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해 볼게요. 네, 여러분 혹시 디자인과 윤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아니면 굉장히 낯선 단어로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제 디자인 윤리라는 게 디자이너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보고 좀 접해보고 고민해본 그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브랜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 또 패키지 디자이너로도 일을 했었는데, 왼쪽에 치약이 제가 이제 회사 생활할 때 만들었던 치약이에요. 근데 이 치약 말고도 제가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수많은 치약들을 만들게 됐는데, 정말 이 치약이 오래 쓰면은 뭐 한 달 반,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잖아요. 이 두 달 정도 이 알맹이를 다 쓴 다음에는 이 패키지가 다 버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패키지가 재활용이 안 되는 패키지예요. 이렇게 다 뜯어봐도 재활용이 되지 않고 정말 많은 수량의 이런 제품들이 정말 썩지도 않고 지금 전 지구에 쌓여 있죠. 저도 이런 디자인을 계속 만들어내다 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고민들,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치약에 대해서 반가운 점은 최근에는 이제 콜게이트에서 재활용 튜브 치약이 출시되어서 2023년까지 모두 재활용 가능한 튜브로 바꾼다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움직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반가웠던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신 이제 우디님께서도 디자인 윤리에 관심이 많으셔서 디자인 소리에서도 이거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신 영상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페이스북 그룹에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이 그룹에도 꾸준하게 글을 올려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찾아보시면은 우리가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일을 하고 또 어떤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을지 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콘텐츠는 네 가지로 이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첫 번째는 디자이너가 왜 윤리를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고, 두 번째는 디자인 윤리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지, 세 번째는 이 윤리에 어긋나는 다크 넛츠와 중독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사실 디자인 윤리는 굉장히 좀 폭넓은 이야기이긴 한데요. 여기 많이 이제 앱 서비스나 웹 서비스를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책에서도 보통 이제 그 플랫폼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계획이고요. 또 네 번째로는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디자이너가 윤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개인이 접근하는 정보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윤리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증하기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는 사실 기업과 고객을 이제 긴밀하게 연결해주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파리바게트 사태도 다들 아시죠? 이렇게 파리바게트가 노동자들의 편의를 봐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었고, 이거에 대해서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기업이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로서 기업이 하는 모든 일에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저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디자인은 굉장히 사람의 환경이나 행동 양식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웹이나 앱 서비스를 사용을 할 때 우리 뇌에
세 가지의 구조가 있다고 합니다. 뭐 이성적인 뇌, 감성적인 뇌, 그리고 생명 유지를 위한 파충류의 뇌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저희가 이 파충류의 뇌와 포유류의 뇌를 통해서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린다고 해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이 이렇게 뇌에서 가지는 인지적 취약점을 이용해서 우리 스스로를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한다면 그거는 디자인으로서 좋은 디자인을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은 사람의 환경이나 행동 양식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 윤리를 알아야 하는 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디자인 윤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도구이자 백신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많이 이용들 하는 플랫폼들이 사실은 소수의 그런 직원들이 만드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자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 또 우리가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앞으로 생길 많은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짧게 디자인 윤리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디자인 윤리에 대한 그런 이론이 처음 나오게 된 배경은 1960년대에 되게 왕성하게 활동했던 건축가이자 디자이너 버크민스터 풀러가 디자인이라는 거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디자이너는 다양한 디자인을 했겠지만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는 이 사진 뒤쪽에 있는 이 건축물인데요. 기하학을 이용해서 작은 크기도 만들 수 있고 아주 큰 크기 만들 수 있는 크기에 제한이 없는 그런 지오대식 돔을 만들었다고 해요. 또 이게 어떤 기후에서든지 경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디자이너는 이 지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지도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거다. 지도의 방향에는 서열이 있을 수 없다. 지구에는 위아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구본도 이런 모양으로 만든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빅터 파파넥인데요. 그 디자인 공부를 하신 분들 많이 이 책을 아실 것 같아요.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빅터 파파넥은 사회를 위한 책임 있는 디자인 운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이런 소비주의나 대량 생산 그리고 환경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위한 디자인 중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과격한 문구이긴 한데 산업 디자인이 대량 생산을 토대로 살인을 자행하고 있다. 또 새로운 종류의 영구적인 쓰레기를 만들고 있다. 디자이너들 위험한 부류이다.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대량 생산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면은 현재 여기에 그거에 더해져서 인간성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들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뒷부분에 얘기할 텐데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를 다시 보셨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앞에 나오는 맨 왼쪽에 트리스탄 해리스 예전 구글의 전 디자인 윤리학자였다고 해요. 이 분이 구글에서 일을 하면서 이 디지털과 플랫폼 산업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공론화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 Center for Human Technology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의 주요 멤버로는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을 만든 저스틴 로젠스타인 그리고 무한 스크롤 디자인을 만든 아자 레스킨이 있는데요. 되게 역설적으로 이런 기능들 UI를 만들었지만 이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되게 반성을 하는 모습을 이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고요.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시면 소셜 딜레마라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충격적으로 받았던 문구들이 플랫폼이란 인간이 거래된 시장이다. 예전에 노예들이 거래되었던 것처럼 플랫폼은 인간이 거래된 시장이고 만약에 당신이 어떤 웹에서 또 앱에서 돈을 내지 않고 만약에 그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거는 바로 네가 상품이라는 뜻이다. 저도 이 문구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그리고 앱이나 웹 서비스들 이제 어떻게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적 기술센터에서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이 있으시면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무료로 인도적 기술의 기초과정 온라인 수업도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디지털 제품들이 어떤 이제 윤리적인 이슈를 가지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인스타그램의 허상 지표입니다. 허상 지표라는 거는 이제 뭐 허세, 허영, 허풍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소셜 네트워크의 팔로워들, 뭐 좋아요들, 또 허상 지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이나 뭐 인간관계 가치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SNS의 허상 지표는 현실과 환상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들고 또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결핍을 야기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틱톡의 팔로워나 뭐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살 수 있는 그런 네, 서비스들도 구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넷플릭스의 디자인 다큐멘터리인 Abstract the Art of Design에 인스타그램의 디자인 리더인 이영 스폴터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스타그램 딱 들어가 보시면은 가장 처음에 팔로워 이제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되게 유저들한테 불안감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 팔로워 유닛을 좀 작게 만들고 중요하지 않은 그런 단계로 만들면 어떠한가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팀 내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은 바뀌지 않은 걸 보면은 이제 윗선에서는 이게 오히려 사용자들이 더 인스타그램에 많이 어떻게 보면 중독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UI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디자이너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인터페이스는 정말 중립적일까요? 저는 이 책을 보고 좀 놀랐는데요. 앱이나 이제 웹에서 저희가 어떤 검색을 할 때 이게 내가 어느 나라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글의 자동 완성이 다 다르게 뜬대요. 그래서 저도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어떤 정보를 얻을 때 내가 주체적으로 정보를 얻은 게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그 서비스에서 제안하는 그 옵션들 중에서 내가 선택하게 됐구나라는 걸 좀 충격을 받게 됐고 아마존에서도 전체 매출 중에서 약 35%가 이 알고리즘, 아마존이 추천해주는 거 의해서 이제 구매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매출이 난다고 하고요. 또 유튜브 보시면은 계속 다른 영상이 추천이 되잖아요. 이용자의 시청 시간의 70%가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얼마큼이나 이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플랫폼에서 또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게 가짜 정보나 자극적인 뉴스가 많다는 건데요. 저희가 어떤 인터페이스 서비스를 보았을 때 이런 정보들을 다 100% 믿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에코챔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에코챔버라는 거는 이제 반향실 효과, 즉 우리가 어떤 곳에 갇혀서 이 편향된 정보 안에 갇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플랫폼들, 또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메시지를 계속 받다가 보면은 결국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과만 소통을 하고 굉장히 편협한 시각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 내가 SNS의 에코 챔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해 줬는데요. 예를 들면 내 의견과 반대되는 콘텐츠에도 좋아요를 눌러서 그런 다른 시각의 콘텐츠도 내가 볼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지향점을 가진 미디어도 팔로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피드 노출이 저도 몰랐는지 최신 순위 아니고 이게 추천 순위라고 해요. 최신 순위로 피드 노출을 변경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도 그래서 이제 시간 순으로 피드를 볼 수 있는 방식을 추가한다고 뉴스를 봤는데 여전히 제 앱에서는 이제 불가능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내가 어떤 설정을 바꿀 수 있다면 그런 걸 바꿔보는 것도 우리가 SNS 에코 챔버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내용인 다크너츠와 중독적인 인터페이스. 네, 우리가 디자이너로서 혹시 이런 다크너츠와 중독적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볼 예정인데요. 우리가 다크너츠와 이런 다크 패턴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어떤 사용자에게 이 디자인이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또 더 나은 방향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이런 나쁜 예시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다크너츠를 말씀드리기 전에 너츠라는 게 무엇일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너츠라는 거는
다들 이 노란 책 많이 보셨죠? 끝까지 읽으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 3분의 1밖에 못 읽은 것 같은데요. 이 넛지는 이제 어떤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면서 옆구리를 슬쩍 찌르는 행동입니다. 근데 이 넛지라는 건 나쁜 의미로 처음에 이 이론이 나온 건 아니고요. 윤리적인 기반 위에서 인간의 행동을 선한 쪽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해요. 그래서 넛지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투명해야 하고 상대방을 오도해서는 안 되고 넛지 도중에 빠져나오고 싶으면 사용자들이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하고 이 넛지로 사람들의 삶이 더 좋아져야 한다라는 이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예시로는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업인데 슬로우워크에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캠페인으로 이런 앱을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식의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좋은 너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멸종되는 동물들에 대한 인식을 하고 또 기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좋은 너치를 통해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좋은 예시 중에 하나가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도로에 있는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걸 알게 돼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 부분을 칠해서 아이들이 잘 보이게 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도 교통사고 감소율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넛지의 긍정적인 사례이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다크넛지. 다크넛지는 되게 의도적으로 사용자에게 악 영향을 미치게끔 고안된 UX 패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용자들의 어떤 니즈보다는 마케팅적인 목적, 어떤 이윤을 내기 위해서 그게 더 큰 영향을 미쳐서 이런 다크넛지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다크넛지라는 개념은 2011년에 좀 최근에 생겼죠. 영국의 UX 디자이너인 해리 뷰링널이 처음으로 개념화해서 제시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디셉티브 디자인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약간 불명예의 전당이라는 그런 메뉴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플랫폼들에서 다크넛지 사용하고 있는 거를 계속적으로 약간 신고하듯이 콘텐츠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다크넛지는요, 많이들 이제 경험하셨겠지만 위장 광고입니다. 어떤 광고인데 컨텐츠나 내비게이션처럼 위장해서 클릭하게 만드는 건데요. 구글에서도 이제 레스토랑을 찾아보려고 들어가 보면은 가장 위에 레스토랑 소개가 나와요. 근데 이 광고라는 글씨가 굉장히 조금해서 처음엔 이게 광고인지도 모르고 이 레스토랑 괜찮은가 봐 클릭하게 보더라고요. 이런 걸 이제 위장 광고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미키와 스위치입니다. 저 굉장히 화가 나는 건데 어떤 회원 가입 같은 걸 할 때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인데 불구하고 선택이 이미 되어 있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화가 나죠. 이런 미키와 스위치, 또 다크넛지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부끄러운 선택입니다. 네,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이제 이 플랫폼이 서비스로 유도하는 대로 하면은 마치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유도하지 않은 대로 행동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여기 지메일 업데이트에서도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I don't want smarter email. 약간 그러면 바보가 된다는 뜻 같잖아요. 이렇게 사용자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다크 패턴을 부끄러운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용 숨기기입니다. 이 비용 숨기기는 이제 비행기표나 이런 걸 사실 때 많이 경험하시는 건데요. 저희 지금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주 이용하는 그랩이라는 이제 음식 배달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 보면 굉장히 적은 돈이지만 플랫폼 피라고 30센트 정도를 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첫 페이지나 이런 데 보이지 않고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클릭해서 봐야만 이 설명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30센트는 적은 돈이긴 하지만 수많은 사용자들이 사용을 한다면 기업에게도 큰 이윤을 주는 일일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비용 숨기기의 다크넛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친구 스팸인데요. 이거는 요즘에는 많이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어서 링크드인에서 예전에 처음에 가입을 할 때 이메일 주소를 넣게 하고 그리고 뭐 친구들을 어떻게 포함시킬지에 대한 이 가입 절차가 있었는데 사용자들의 동의를 얻지도 않고 내 친구들한테 모두 이메일이 뿌려지는 거예요. 당신의 친구가 링크드인을 추천했다. 그러므로 가입해라. 이런 다크넛지를 친구 스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저커링이라는 다크너치도 있는데요. 되게 불명예스럽지만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의 이름에서 기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서비스를 사용해야 할 때 이 정보 공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약관들이 엄청 복잡하잖아요. 저는 사실 이거 잘 안 읽어보고 그냥 동의 누를 때가 많은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최근에 제가 쓰는 이제 와콤 타블렛을 딱 컴퓨터를 켰는데 이 뭐 개인보호 정책이라고 이런 문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열심히 읽어봤어요. 근데 제목은 뭔가 나의 정보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붙여 놓았는데 가까이 읽어보니까 제 개인 정보를 구글에 보낸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거절해도 전혀 제품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사람들이 헷갈리고 어렵게 만드는 것, 이런 거를 개인정보 접근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로치 모델인데요. 서비스에 처음 가입하긴 쉽지만 너는 탈퇴할 수 없어 라고 하는 패턴입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탈퇴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한번 인터넷 찾아서 탈퇴 절차를 밟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도저히 찾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로치 모델이라는 게 그 카카오치 그 바퀴벌레에서 나온 이름인데요. 한 번 가입하기는 쉽지만 그 바퀴벌레의 그 미로처럼 빠져나가기 어려운 그런 거를 로치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는 트릭 질문이에요. 이건 이제 사용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의도로 작성한 UX 라이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뭐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끔 이런 문구가 뜨잖아요. 보통은 마케팅이나 뭐 프로모션을 할 때 뭐 I wish to receive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걸 이제 옵션을 눌러야지 받는 건데 이렇게 I do not wish to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원하지 않는다는 거 클릭해야지만 마케팅을 어떤 프로모션을 받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사용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런 UX 라이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나오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할 때 이 사용자들의 정말 관점에서 정말 좋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 나온 예시 중에서는 이런 예시가 나옵니다. 낸시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존의 메시지를 받을 때 중요한 메시지는 아닌데 그냥 답장을 하고 다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진짜로 일을 하려고 집중하는데 걸린 시간이 23분이 걸렸다고 해요. 이렇게 어떤 우리가 채팅 서비스, 채팅을 디자인할 때 이 디자인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보통은 이 메시지를 보내기 쉽게 하는 거, 혹은 인터페이스를 아름답게 하는 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 정말 샌더의 입장만을 고려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디자인 목표를 다르게 세워볼 수가 있는데요. 이 디자인 목표가 만약에 서로를 배려한 최상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한다면 메시지에 받는 사람을 더 고려하게 되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이 채팅 앱을 디자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할 때 상대방에게 만약에 상대방이 나 지금 메시지 받고 싶지 않아 집중 모드를 선택했다면 이 메시지 보내는 샌더에게도 낸시는 현재 집중 모드예요. 중요한 일이 아니면 15분에 보내시겠어요?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면 그거에 맞춰서 또 새로운 디자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는지, 누구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중독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정말 사용하시는, 저는 이렇게 끼고 자기도 하는데 이 핸드폰을 여러분들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도구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 도구라는 거는 사용하고자 하는 주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라는 거는 사람들의 삶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 목적이 있죠. 예를 들면은 자전거는 우리가 더 건강하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 더 빨리 갈 수 있게 쓰이는 도구입니다. 이 자전거는 그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쓰임을 기다리고 있는 도구이잖아요. 근데 핸드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겁니다. 이거 사용해 볼래요? 저거 사용해 볼래요? 메시지가 왔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거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가 사용하기보다는 우리의 사용을 유도하는 핸드폰은 정말 도구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을 던져볼게요. 나와 인스타그램 중에서 누가 더
판단의 자율성을 가진 능동적인 존재일까요? 혹은 누가 더 주체적으로 상대방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누가 상대방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을까요? 그 소셜 딜레마를 보시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이미 감시되고 추적되고 측량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이미지를 오랫동안 보면은 그거를 몇 번 정도 봤는지까지도 추적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사실은 SNS가 우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하면서 이런 중독적인 인터페이스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간헐적 보상 심리라는 인지 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행동에 대한 보상이 가변적일수록,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고 달라질수록 그 대상이 더 중독된다는 심리인데요. 스키너 상자라는 혹시 이 실험을 들어보셨을까요? 쥐가 이제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자동으로 나오는데요. 레버를 누를 때마다 같은 패턴으로 먹이가 나오는 것보다는 이게 비정기적일 때 더더욱 행동을 멈추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당겨서 새로 고침이라는 UI 많이들 아시죠? 인스타그램 심심할 때 계속 당겨보시면 새로운 컨텐츠들이 뜨잖아요. 그러다가 막 밤새벽 뭐 1시, 2시 되기도 하고 이게 약간 슬롯머신 것 같은 그렇게 사람들을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드를 당길 때마다 어떤 피드가 나올지 모르는 이 랜덤함 때문에 중독성이 높아지고 사용자가 오래 머문다고 합니다. 예,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당겨서 새로 고침을 그렇다면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라고 책에서 고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시 이렇게 새로 고침할 시간대나 날짜를 미리 내가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사용자들이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를 했고요. 예를 들면 지금부터 몇 시간 후에 새로운 피드가 배달되도록 아니면 매일 몇 시 몇 분에 새로운 피드가 배달되도록 조금 사용자들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거를 추천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중독적인 인터페이스는 정지 신호의 부재라는 겁니다. 이 정지 신호가 없을 때는 더더욱 행동을 통제하기 힘들다는 건데요. 이 스프 실험을 보시면은 한 실험 참가자의 그룹은 정량의 스프, 다른 스프는 계속 먹을 때마다 자동으로 보충이 되는 스프인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이 평소보다 73%나 음식을 더 섭취하는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리를 이용한 UI가 자동 재생 기능, 유튜브의 자동 재생 기능 멈출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무한 스크롤,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려다보게 되는 거. 이렇게 정지 신호를 주지 않음으로써 사용자들로 인해서 플랫폼에 조금 더 머무르게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많은 중독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런 무한 스크롤을 대체할 UI로는 더보기라는 버튼 있잖아요. 이런 더보기 버튼을 다시 살려서 약간 뭔가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의 피드 개수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100개씩 계속 더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듭니다. 이미 중독이 돼서. 아니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잠시 이런 팝업 메시지를 뜨게 하는 거, 잠시 화면에서 눈을 돌려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먼저 플랫폼에서 이런 제안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또 이제 중독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포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Fear of Missing Out이에요. 저희 모두 다 경험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핸드폰에 누가 좋아요를 누르거나 또 핸드폰에 어떤 알림이 뜨거나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 뭔가 그런 플랫폼들에서 어떤 제안이 올 때 이거를 내가 놓치거나 아니면 이 관계에서 제외가 됐을 때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심리 상태인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막 온라인에서 더 많은 정보를 내가 얻어야 할 것 같고 더 많은 관계를 맺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요즘은 이런 말도 나왔더라고요. 조모라고 joy of missing out. 그래서 놓치거나 제외되는 시간을 오히려 즐기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끔은 핸드폰을 좀 꺼놓고 이렇게 내가 놓쳐도 괜찮아. 내가 관계에서 제외돼도 괜찮아 하는 시간을 가져주는 것도 이 중독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승인이에요. 사회적 공기라고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인스타그램의 허상 지표와도 조금 비슷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가 타인의 인정을
되게 중요시하고 타인한테 인정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인정받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슬픈 그런 심리 상태를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좀 좋게 이용한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스트라바라고 사이클링을 기록하는 커뮤니티 앱이에요. 운동에도 굉장히 좋은 사이클링을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인 것 같은데요. 이 사이클링 하고 난 후에 친구들이나 이용자들과 서로 기록도 비교가 가능하고요. 스트라바 아트라고 자기가 간 경로를 이렇게 그림처럼 그릴 수 있는 그런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트라바에서도 기부 활동과도 연동이 가능하대요. 내가 얼마를 기부했는지도 이용자들끼리 공유가 가능해서 오히려 이렇게 사회적 심리를 이용해서 더 좋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프로덕트를 같이 만들 때 팀 안에서 또 같이 디자인 윤리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활동도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바로 저지먼트 콜이라는 활동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자료 나가면 제가 PDF에다가 링크를 걸어놓을 텐데 유튜브를 보시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DF도 있으니까 다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디자인하느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 모든 이해관계자들, 모든 이해관계자들 관점에서 서비스나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달 앱이라고 하면은 배달원들에게는 이 서비스가 어떻게 사용이 될까라는 것들,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 보면서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리고 발견하지 못한 피해 가능성을 같이 논의하고 해결책까지도 같이 모색이 가능한 그런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고요. 이 저지먼트 콜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6가지 윤리 원칙을 만들었는데 이 6가지 윤리 원칙을 베이스로 만든 활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정성, 신뢰 및 안전, 개인정보, 그리고 투명성, 포용성, 책임성 이 6가지의 아스펙트로 내가 만들고 있는 디자인 그리고 프로덕트를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네, 저도 정답 모르겠지만 저의 생각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좋은 디자인 하고 싶잖아요. 좋은 디자이너가 되고 싶잖아요. 그럼 좋은 디자인이란 무엇일까 한번 질문을 던져본다면 저는 좋은의 정의가 무엇일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뭐가 좋은 걸까? 우리가 좋은 사용자 경험을 만든다고 하는데 아까 채팅 앱처럼 그냥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거? 그게 그냥 좋은 걸까? 아니면 이 채팅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나의 일이 방해되는 거. 그런 것까지 고려한 것도 좋은 디자인일까? 좋은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좋은 걸까? 사용자면 정말 사용자에게만 좋은 걸까? 아니면 이 제품과 얽혀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도 좋은 디자인일까?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디자인을 해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체크리스트를 한번 적어봤는데 내가 하는 디자인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라는 고민,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기업을 배불리게 하는 일일까? 아니면 정말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주는 걸까? 그런 것들 같이 조금 고민해 보시는 거. 우리가 디자이너로서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그럼 변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같이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전 질문에 이런 질문 주셨더라고요.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네, 저는 디자이너로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디자인 자체로만으로서도 정말 디자인이란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많은 환경을 위한 디자인, 그리고 그런 멘탈을 위한 디자인, 그리고 패션 안에서도 지속 가능한 비건 패션을 만드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소수를 위한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디자이너로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또 반면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각자가 처한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패키지 디자이너로 일을 할 때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린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각자 선택할 수 있는 저희는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디자인을 하시면서 이 디자인 논리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보시고 디자이너들끼리도 같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